없었어요. 그냥 호텔 세미나장, 그다음에 이제 멜번이요. 멜번 들었죠. 예. 그다음에 시내 한번 대전 시내 지금 여기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마련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교민사회 호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 세계 이제 한국인 교민 1세대, 2세대, 또 3세대 주류 사회에 녹아 들어간 교민들도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한국을 떠나오셨던 그때에 많은 인식과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셔서 교민 사회마다 갈등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고국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적 상황도 여전히 갈등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민사회도 그대로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을 합니다. 지난번 미국을 다녀와서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런 갈등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발전을 해왔고 교민사회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주 미력하고 미미하지만 제가 이번에 호주를 방문해서 교민분들 만나 뵙고 그런 갈등 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고 고국과 교민사회 간의 연결고리가 좀 더 튼튼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함께 한반도 평화 번영 또 세계의 환경 개선과 평화 여기 우리 한민족이 기여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장 교류가 좀 미진한 부분이 네. 정치인들끼리 좀 한화뭐 의원 친선 연맹이 있지만 사실 굉장히 형식적이고 인사치레를 그냥 한번 오면 또 답방하는 분들 정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 정부가 믹타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중견국 모임 한국하고 호주가 경제벌림이 비슷하고 하니까 그런 사강은 아니지만 힘을 합쳐서 좋은 거를 한 목소리로 하자 그런 게 있는 반면에 그러려면 사실 이 정치 언론 쪽이 교류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한국 관계는 뭐 자원 한쪽은 자원, 한쪽은 이제 뭐 공산품 수출, 뭐 이런 핸드폰이나 자동차 수출 이런 걸로나 하고 다른 데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도 낮고 이제는 좀 그런 단계를 좀 격상시켜서 의원들도 좀 본질적인 좀 얘기 좀 하고 서로 공통점이 있을 테니까 정말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 쪽에서도 오시는 분들 그때 역대 의원 외교로 와도 뭐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호주 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모르고 와서 그냥 올해니까 와서 그냥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참석하고 수박과 살기식으로 그냥 의례적인 얘기나 하고 그냥 캠브라 한번 구경하고 시드니 교포소에나 보고 가는 거고 그런데 저희는 정말 그럴 바에는 하지 말자. 그런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려면 하지 말고 뭐 제대로 좀 하고 또 호주 국회의원들 한국을 좀 해서 그런 거라서 이거 굉장히 한국이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나라구나 인식해서 좀 이 양쪽 교류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거 미지 앞으로 지금 우리 표 의원님께서는 어느 뭐 분과 해외 관련된 분과에 속해 계신가요? 네, 아주 뭐 정말 좋은 질문 주셨고요. 사실 저도 같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번에 방문하기 전에 오히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의 대사관들이 먼저 대단히 적극적으로 한국과 의원연맹이 맺어져 있는 그런 친선협회 소속 의원들을 계속 초청을 하더라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 생신 또는 한영 그 수교 기념 각각의 그 어떤 명분만 있으면 뭐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을 대사관에 초청을 해서 서로 친분도 맺고 연결고리도 만들고 양국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정부 간 외교로 다 하지 못하는 국회와 의원 간 외교 채널을 뚫기 위해서 그쪽이 먼저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쪽에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논의하는 와중에 사실 제일 먼저 이 물꼬가 트인 게 뉴질랜드거든요. 이게 이번에 제가 방문하고 바로 이어서
뉴질랜드의 그 초청 강연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정부에서 그 Friend of Prime Minister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수상의 친구로 그 외교 관계 맺어진 국가 중 한 명씩을 매년 선정을 해서 초청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를 초청을 해서 그런 의원 외교에 좀 더 이제 그 실질적이고 긴밀한 시작을 하자라는 제안을 먼저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간에 이제 우리 그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나 방문이나 활동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말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그 외교적인 성과를 위한 지원은 거의 좀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런 그 주재국과의 외교나 실무적인 협상이나 어떤 논의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 방문, 교민들과의 친교, 이것 이상의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을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늦긴 했지만 이제는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의원 외교 노력을 하자 라는 분위기는 저희 국회 내에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영, 한 호주, 한 뉴질랜드 이 세 개의 그 친선협회 회원이고 각 대사관에서 초청이 오면 국회 회의로 인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대사 초청 만찬도 참석을 하고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현재 주한 호주 대사가 제임스 최 이민 한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호주 정부에서도 그러한 대사 파견에도 적극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상호 관계를 좀 신장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거기 부응하기 위해서도 저를 포함해서 한호 의원연맹에 속한 의원들이 실질적인 그런 그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방문이야 이제 호주 정부와는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테고, 그래서 호주 내 교민 언론 방송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제안하시거나 또는 뭐 비판도 좋고요, 의문도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행사 때 다녀오신 네. 거에서 네. 그때도 공식적인 참가도 했고 그 전에 별도로 그 대사님 부부와 만찬을 따로 이번에 가졌어요. 인사 말씀 차원에서 네. 이제 분열 이 부분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그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이번 정권이 들어설 때부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화합, 통합 이게 가장 큰 이슈였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걸 좀 어떻게 좀 풀어봐야 돼.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외 여러 군데 다녀보셔도 이게 이제 해외 동포 사회까지도 약간 분열, 갈등 뭐 이런 게 약간 심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통합 차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이제 우리는 그래도 계속 발전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네. 다 같이 가야죠.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과거의 문제는 늘 그렇잖아요. 네. 과거의 문제를 없었던 걸로 하고 이제 새로 출발합시다. 네. 그것만큼 무책임한 말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진실 혹은 정의 차원에서의 노력과 네네.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또 통합은 통합대로 가자라는 그러한 조금 뭐랄까요, 양동적이라 그럴까, 종합적이랄까, 이러한 노력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한일 관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남북 문제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라든지 저 사람들은 우리랑 완전히 달라라든지 상대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고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거나 비난하고 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어야 한다고 봐요. 저희들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가장 뭐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갈등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유죄 판결과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 실형 선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그 일련의 과정들을 되돌리키고 싶어 하시고 또는 현재의 그 정부가 유사한 형태로 함께 망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서 새로 시작하자. 이런 이제 마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첫째로 저는 일단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한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이면에 있는 또 하나의 갈등은 남북 문제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런 보수 정권들은 남북 관계에서 주적인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뭐 전면에서 반대하고 싸워온 보수의 그 상징들인데 그들을 단죄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하는 그 노력들을 그런 진영 논리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진보적인 혹은 친북적인.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 전반의 핵심에 있는 남북 간의 좀 이념 갈등 이것을 보시려고 하는 양분법적인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왜 그러시는지를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그런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 가족 내지는 뭐 이웃, 가까운 사람끼리 뭐 죽창이나 총구를 겨누었던 그러한 역사를 절대 부정 못하잖아요.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연결짓지 않아야 하는 게 저는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행해졌던 반헌법적이거나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른 그러한 그 노력들은 중단 없이 이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화합과 통합에 대한 그 의지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면에 깔려야 할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뭐 이렇게 싸잡아서 뭐 태극기 부대다 혹은 뭐 친박 집단이다 이러한 형태의 매도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입장보다는 그분들이 사실이 아닌 것, 흔히 뭐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믿으신다라든지 합리성에서 벗어난 그러한 그 주장들에 너무 동조를 많이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천천히 짚어나가고 올바른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 상대방을 인격을 비하하고 집단 정치를 내도하고 그러한 접근은 저는 통합과 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이 노력을 포기 없이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 관계를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호주에서 그 정도의 그런 스캔들이 터지면 거의 뭐 의원직 내놓는 거고 정치적으로 사실 매장되는 거거든요. 여기 주정부에서 의원 중에 하나가 부동산 중국 개발하는 걸 대변했다는 거 하나로 지금 의원직을 못 나오고 공천도 쫓겨나고 그 정도로 여기는 뭐 시위에서도 회의할 때 가장 먼저 디스클로즈 하는 게 이제 그런 법안 관련된 거에서 정말 없어도 다 디스클로즈 해야 되고 하는 건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게 자기가 개발하는 거를 땅을 사두고 예산 따가지고 재개발을 하고 대선이든 뭐든 그런 한마디로 정말 후진적인 이런 게 아직도 드러나고 폭로를 안 하면 아직도 묻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제에 정말 이해충돌 우리가 뭐 공수처법 이런 거 논의하듯이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일벌백계로 하는 법을 좀 강화시키시면 어떠십니까? 좀 민주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네. 제가 그래서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정식 발의하기 전에 국민들 그리고 전문가들, 언론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개했습니다. 그 한국 언론에서는 보도 많이 됐고요. SNS에도 올라가 있고요. 지금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벌백계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벌백계의 효과는 순간적이죠. 충격적이고 그때는 클지 몰라도 구조적이거나 체계적이지는 못하거든요. 문화와 관행과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영국도 1994년에 Money for Questions라는 엄청난 스캔들이 터졌었거든요. 국회의원이 그 도디 알파예드 헤롯 백화점 주인에게서 돈을 받고 청부성 질의를 국회에서 했다라는 이런 의혹이 터지면서 일벌백계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해당되는 의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택한 방법은 제도와 법의 개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의회 윤리청, 국회의원에 대해서 별도의 제3의 조직이 회계 재정, conflict of interest, 그 이해충돌, 이익충돌에 대한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고요.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 이후에 징계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나 뉴질랜드나 유럽 대부분의 국회의 윤리 수준이란 것은
사실 그 이해충돌적인 그 사안이나 행동이 있으면 사실 공청회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그런 국회 윤리 수준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국회 윤리법입니다. 그 국회 윤리법이 통과가 되면 상당한 그러한 그 정치인 또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이 적어도 호주 수준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관건은 그 법이 통과되느냐의 문제이겠죠. 아마도 그 이면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평면적으로 보자면 현재 호주와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 창피하죠. 부끄럽죠. 그런데 이 평면으로만 볼 게 아니고 좀 더 긴 역사성에서 보자면 호주도 처음에 그 아일랜드 영국 등에서 이주해온 분들이 이곳에서 원주민들에 대한 침탈과 학살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정부가 구성되고 하는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비리 심각했었거든요. 주로 그 중심은 정부와 국회이죠. 그런데 그들도 내부에서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개선해온 것이 오늘에 이르는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역시 식민을 거치고 분단을 거치면서 갈등과 모순이 사회 전반에 있는 상태에서 정치가 그런 그 집단을 대표하는 형태로 이어져 오다 보니 사실 투명하고 깨끗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점점점 이제 그 개방화된 사회에서 외국의 정보를 습득하면서 지금 주신 것처럼 호주는 이런데 우리가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부끄럽다라는 것들이 개혁과 개선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영원히 이러한 부끄러운 상황이 지속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빠른 개혁을 저희들이 지금 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바라건대는 이번에 제가 제안한 국회윤리법이 통과가 되기를 바라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많은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법 그 개정안들 내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는 부정청탁 방지법도 처음에는 이해충돌 방지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좀 빠졌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넣자라는 제안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일벌백계는 조형 법정주의 원칙상 현행법에 규정이 없는 것을 처벌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도덕적 비난으로 언론의 비난과 또 당이나 국회 차원에서의 징계 등의 윤리적인 조처로 어떻게든 아마 징벌이 가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고요. 이후에 아마 그 바람직한 그 제도적인 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 연장 선생님께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동안 한국 정치인들이 호주에 꽤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녀가실 때마다 이제 호주 교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실질적인 어떤 도움들, 교민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그 한호 외교의 어떤 플러스 요인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뭐 관심 갖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그 정식 의원이 되셔서 오시는 일정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저희는 좀 실질적인 걸 좀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인 교민들 또 여기 지금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도 지금 많이 오다가 요즘 이제 그 호주 정부가 이민과 이런 부분들에 계속 지금 이 폐쇄적인 정책을 이어가서 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실제 우리 한인 그 교포들은 그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거든요. 교민 사회가. 그래서 어떻게 실질적인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생각 좀 하시고 또 이미 또 미국도 다녀오셨고 하니까 그런 교포 사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좀 그런 청사진들 또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뭐 한국에도 이렇게 한호 의원연맹에 있는 의원들이 있고 그런 분들과 함께 솔리데이티를 형성하셔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앞서 나왔던 그 한국 의원 외교인 것 같습니다. 정부 간 외교 채널은 상당히 과거보다 더
돈독해졌고 가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부만의 노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민 문제도 그렇고 모든 뭐 비자에도 대상이라든지 이런 뭐 체류 부분 그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집행 이런 모든 것들이 법이 전제가 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되거나 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회 특히 이제 호주는 연방제 국가니까 연방의회와 주의회 각각의 그 의회에서의 시각과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동안은 사실 거의 이러한 그 의회 차원에서의 협력과 연계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외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혜 평등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일방적으로 얻기만 하는 외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더구나 우리가 이제 과거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런 뭐 빈국 이런 처지라면 사실 호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보지 않는 상황이라서 뭘 하나 얻으려면 뭘 하나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호주는 호주대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맥쿼리가 진행했던 사업들과 관련한 이런저런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 풀어야 될 것들이 또 남아있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것도 우리 교포 사회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온 결과 그런 비자들 중에서도 기술 교육 전문성 인정받는 그 분들에 대해서만큼 이제 쿼터가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또 늘어나는 이런 성과들이 계속 거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실 한미 의원 연맹 그리고 우리 교민사회 미국 내 교민사회가 정치 참여하고 우리 그 한인 계열 의원의 당선도 이루어내긴 했지만 미국 의원들의 자기 지역 의원들에 대한 후원을 통해서 한인 커뮤니티가 무시 못할 대상이구나 라는 인식을 주면서 성과를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보자면 한호 관계에 있어서도 첫째는 저희들 국회의원들부터 좀 한호 의원 연맹과 협회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 노력을 증진시켜야 되겠다. 이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가장 중요하고요. 둘째로는 그와 함께 교민사회에서도 이제는 이제 주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해주시면서 함께 정부, 국회, 교민사회 그리고 이제 민간 이러한 이제 사박자가 함께 이렇게 어울려진다면 적어도 우리가 부당한 그런 차별이나 부당한 그 처우를 받는 일들은 해결을 할 수 있겠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좀 호혜적으로 호주에서 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가 협력을 해주고 반대로 우리 교민이나 유학생이나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이나 이분들이 조금 더 많은 권리와 참여를 획득할 수 있는 것들도 얻어내고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외교에 관련된 거는 전문 영역이 아니니까 개인적인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교민사회가 예전하고 다르게 한국 IPTV랑 한국 TV를 엄청 많이 보고 네. 이 보통 모바일로 다 네이버 포털 통해서 기사를 보고 팟캐스트 다 듣고 그래가지고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세요. 속속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또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어떤 팬덤이랄까 지지하는 어떤 건 있어서 점점 정치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은 저는 이번에 이제 초선 국회 들어가신 건데 네. 그 들어가기 전에 국회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 네. 예,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국회 내지는 그 정당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되면서 내가 뭐 그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원 뭐 당원이긴 하지만 개개인의 국회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지만은 내가 이런 거는 성과를 이루어갖고 앞으로 이런 걸 더 하고 싶다 뭐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선거구 개편을 지금 하는데 국민들을 보니까 한국에 있는 국민들은 결국에는 그거에 국회의원 수 늘리지 않았는데 입도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제 국회의원 3년 됐었는데 해보니까 어떠신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이면 선거잖아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는 솔직히 교민사회는 인터넷 기사 내지 인터넷 댓글로만 기사 보면 어쨌든 현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뭔가 동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지역구 관리를 하실 테니까 또 바닥에서 사람들 만나니까 실제 민심은 또 저희가 인터넷에서 보는 거 다를 수가 있는데, 그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 뭐 나름대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떠한 당에서 좀 어떻게 뭐 대책, 뭐 지금의 어떤 뭐 이른바 가짜뉴스 비롯한 여론전에서 밀리는 거는 굉장히 많이 밀리는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뭐 바닥 민심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떤 민심, 예, 그 두 가지 정도 국회의원하고도 그 질문사항. 예. 네. 우선은 제가 국회 들어가기 전에 바라봤던 국회는 엉망진창이죠. 도대체 왜 저럴까? 예. 어떻게 저런 분들이 우리의 대표일까? 뭐 이런 그 시선들. 제가 지금 그 갖고 있는 무수한 비난과 비판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거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면적으로 접하는 언론 방송이나 SNS나 인터넷상에서의 그러한 그 뭐 뉴스나 여론들 이것밖에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근거가 없으니까요. 들어가서 이제 2년 반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 상당 부분은 밖에서 보는 것과 유사합니다. 제가 봐도 한심한 면들이 많아요. 국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번에 이제 이해충돌 문제가 터지긴 했지만 왜 저분이 저런 강압적인 요구를 하시지? 왜 저런 이상한 질의를 지금 이 상황에서 하지? 라는 그런 의문점이 많이 생겼고,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 분이 집요하게 고집을 부리시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게 될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엄청나겠구나. 네. 그것도 예를 들어 한 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 환경 기준을 향상시킨다든지 안전 기준을 높인다든지 국민 전체에겐 필요하고 세계적인 수준에는 부합하고 이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업계나 해당되는 업체가 주장하는 바 뭐 비현실적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천천히 가자, 뭐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주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걸러지지 못하고 그게 문제로 대두되지 못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그 이면에 또 다시 경쟁, 이쪽 당과 저쪽 당이 완전히 상대를 적으로 돌리고 전쟁하는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체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바라봤던 국회 모습 중에 글쎄요, 한 50-60%는 제가 들어가서 느끼는 것도 거의 다르지 않다. 하지만 다른 것,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이 또는 당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거는 같이 있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이제 사실이라서 좀 억울한 느낌들이 좀 있죠.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거 역시 그 전면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는 이거 역시 사실은 어느 업종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경찰관들 역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늘 고생을 하지만 한두 가지 뭐 인권 침해 사례나 수사 실패, 조작, 뭐 뇌물수수 이런 것들이 터지면 전체가 매도당하는 거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론과 다음 선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당을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무슨 뭐 당직자거나 고위직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론의 그 어떤 뭐 지지율도 떨어져 나가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좀 부정적인 언론이나 여론도 많아지고 그건 사실이지만 바닥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그런 정치에 대한 어떤 담론이나 논쟁이나 이런 것과는 별도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직장인들은 뭐 월급이 제대로 유지될 것이냐, 내 직장이 안전하게 유지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어떻게 변동할 것이며, 또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 현재 어떤 문제가 있나, 이것이 가장 큰데 그러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뭐냐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가 좀 비정상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로 인해서
좀 왜곡된 경제 구조, 또 교육 환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골마 있다. 이것을 고쳐내고 바로잡는 과정. 그 묵은 좀 병폐, 적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좀 해소 청산되는 사람에 대한 부분 못지않게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문화 관행 그 제도 법들의 어떤 좀 정상화 이런 것들이 빨리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인식들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현 정부와 현 정권 집권 여당이 시원하게 잘 해내지 못한다는 답답증은 많이 느끼세요. 그것이 반대의 그 과거를 상징하고 그러한 그 비정상화나 왜곡된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 주력이었던 분들에게로 지지가 옮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잘해라. 너희들 잘 못한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놓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안녕? 너희의 방향성이 잘못됐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느끼는 건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느슨하지 않았나? 우리가 너무 정권 교체로 끝났다는 생각에 좀 개혁과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는데 좀 게으르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런저런 우리도 뭐 문제가 있잖아요. 뭐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고 조직도 없고 어디나 문제가 있는데 우리 내부에 문제. 문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그렇게 어떤 특정한 이제 단정은 뭐 사실 조금 그렇고요. 예, 어쨌든 뭐 어디나 문제는 있을 수가 있고 인정하고 드러내고 고쳐 나가는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인식과 관심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다음 선거 때까지 심기일전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솔직하게 시민들 대하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러한 그 적폐청산과 구조 개선, 공정한 그 경제와 사회로의 어떤 변화가 과정상의 진통이 분명히 있다. 네, 과도기적 진통이 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불만을 느끼시고 비판하시고 문제제기를 하실 수가 있다. 견뎌내야 한다. 그 과정이 좀 지나서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재벌개혁도 마찬가지고 교육개혁도 마찬가지고 그 성과가 나타나서 좀 더 나은 사회, 우리가 지금 호주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었을 때 경제도 결국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각자의 삶도 좀 나아지고 이러한 그 미래가 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여전히 저희도 버리지는 않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남북 문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성과가 크게 가시적으로 나지 않으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고 거기에 이제 많은 기대를 거셨던 국민들이 저거는 결국 안 될 것 같아라는 포기를 하시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도 그 지지율의 하락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올해 그 성과들이 좀 날 것이다라는 기대, 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그 지지율의 반등 그리고 신뢰 회복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벨지의 그 초등학생들이 모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그 정도 어린 아이들이 그 스트라이크를 하는 이유가 우리들이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만약에 2030년이 되면 북극이 다 녹아서 이제 지금 이곳도 지금 그 글로벌 워밍으로 인해서 이상 기온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게 벌써 이제 우리가 2020년을 내다보면 10년이면 이게 얼마 안 지난 미래거든요. 미래거든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백더 퓨처 그 영화 보셨지 않았었어요? 그게 2015년을 우리가 벌써 지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너무 정쟁과 뭐 이런 것에 너무 그 함몰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후손들이나 이런 좀 거시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들은 그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GMO가 아마 허가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GMO 농수산물들이 한국이 이제 무자별하게 지금 많이 들어오는 나라로 돼 있고 또 의료 민영화 같은 것도 지금
그게 결국은 심각한 이 서민들에게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제주도에 한해긴 했지만 이게 이제 점점 커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바닥 경제를 사는 그 민초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고 또 후손들에게도 직접적인 문제를 영향을 주는 문제들인데 좀 정치인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너무 정쟁이나 이런 정권 재창출 물론 저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남북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 정치인들은 그닥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을 저도 전적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다만 정치인들이란 일반화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 또 정치 집단이 왜 있습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미래의 재앙을 막아내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것이 정치하는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명분일 텐데 현실 앞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해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정치인과 정치 집단도 문제지만 그들이 의존하고 기대는 다수 국민들께서도 똑같은 예를 들어 글로벌 워밍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연구에서 지내면서 겪었던 현상이 이 사람들은 바보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94년에 제가 연구 갔으니까 뭐 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는 곳에서는 빵빵 뭐 겨울이면 히터 틀고 여름에 에어컨 빵빵 틀고 은행 가면 다 그런 모습을 느끼다가 영국에 왔는데 더운데도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차에도 에어컨이 안 달려있어요. 겨울에는 추운데도 히터 웬만하면 안 틀어요. 그 재생 에너지 통해서 겨우겨우 유지가 되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지? 나중에 그것을 이제 깨달았던 겁니다. 아, 이 사회는 학계, 정치, 언론, 국민 이들이 좀 솔직하게 현실 문제들을 의논하고 논의하면서 정치에서도 그러한 국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그런 환경적 재앙을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그런 비용도 증가시키고 그 공해 유발되는 전력 생산은 점점 줄여나가거나 없애버리고 그러한 사회 변화를 해나가는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런 그 어젠다를 내놓기도 했어요. 원전에 대한 폐기 문제라든지. 그러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걸 빌미로 내세워서 완전히 그런 적대적인 가짜뉴스와 공세를 전개나고 그럼 지지율, 앞서 말씀하신 것 지지율 떨어지고 선거 닥치고 그럼 다시 돌아가고 자동차 생산이며 매연에 대한 규제며 하려고 해도 결국 그 앞에 있는 사업 논리, 경제 논리 그리고 정치적인 공격 이것을 모두 감수하고 대패할 것을 감수하면서 만약에 그런 그 정책을 추진했다 그랬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그렇게 그런 용기를 내서 매몰당하는 그 희생을 자초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은 우리에게는 아직 없었다는 거죠. 그런 희생을 강요해야만 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사회가 솔직한 논의를 통해서 정쟁이나 그런 대결 구도가 아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분만큼 합의를 해낼 것인가 그것이 사회적 힘이라고 봐요. 아직 우리 사회는 그런 힘을 얻지 못했다. 요만한 그런 그 다른 이견의 틈만 보여도 무조건 상대방이 하려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공격해내는데 익숙해 있죠. 전쟁 논리가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이 아이들이 경쟁에 내몰리고 행복지수가 세계 최악이고 심지어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까지 나타나는 이 최악의 교육 현실을 몰라서 못 고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학부모들이 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불이익을 주느냐? 내 아이가 대학 가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 못 견디겠다? 그 정치적인 압박과 힘을 못 견뎌내고 어느 한쪽 현재 집권 정당 그것이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그러한 지금 정치적인 표현과 인기로 잃는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상대 정당들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한 그 현재 우리의 후진적인 정치와 뭐 언론은 어떤가요? 언론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미래와 다음 세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올바른 기사를 쓰고자 노력합니까? 경쟁 논리에 매몰려서 상대방보다 더 자극적인 기사를 내야만 생존해내는 구조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천민 자본주의적인 그 경제와 사회 언론의 척박한 환경 내에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과연 이 정치란 걸 해야 되나? 이런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과연 개선이나 될까?
어쩌다 뭐 말 하나 조금 오해 여지가 있는 거 나오면 뭐 득달같이 그것만을 공격을 해대면서 그 본질 개혁과 어떤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는, 지금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지만 하나 좀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역사를 뒤로 돌아보면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 그런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벨기에의 초등학생들이 그런 시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는 아직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도 지금 다 눈앞에 있는 이익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지속 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위해서 좀 고치고 감내하자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GMO 같은 건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GMO나 민영화도 네. 조금 가짜뉴스 같아요. 가짜뉴스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GMO는 일단 절대로 확대 허용은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의 GMO에 대한 금지를 어떻게 더 세세하게 해나갈 건가를 계속 저희들이 국회에서 논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농해수위 소속이 아니라서 네. 지금 어떻게 나간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국회와 정치권 내에서의 논의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GMO를 확대시킨다? 그건 제가 처음 접하는 말씀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일부에서 왜곡된 정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의료 민영화 역시 제주에서의 그 병원 하나인데, 그것이 원래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의 법안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스스로가 사실은 그 법과 정부 정책에 어긋난 일반 민영 환자 진료를 표방을 했지만, 그게 사실은 반대 부딪혀서 거의 이제 이루어지지 못할 테고, 저희들이 의료 민영화는 일단 적어도 저희 정당에서는 또 현 정부에서는 절대로 허용치 않을 것이고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슈 중에 하나가 정치권에서 그 Foreign Influence Act라고 특히 이제 중국이 대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생겼는데, 한국에는 그에 대한 논의가 없는지 하나, 한국도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좀 동포사회와 관련된 이제 올해 어차피 이제 평통 20기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해외 자문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상당수 교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특히 이제 2년 전에 평통위원 됐을 때 정부가 굉장히 바뀌었는데, 특히 해외 평통위원들은 과거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태극기 부대에 가서 드시는 분들이 그대로 이제 또 눌러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항상 정부 편이야.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돼야, 저는 이게 정부의 이미지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 이런 것도 한국 국회에서도 좀 그런 데 대한 강한, 특히 해외 자문위원 선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좀 가이드라인을 해서 자격 미달 또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과감하게 내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연간에서 이 평통위원들을 누가 선정하나 영사관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근데 기준을 우리가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영사관에서. 다 아직도 미시행정이에요. 네. 뭐 Foreign Influence Act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직까지 어쨌든 우리 이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교민조차도 국적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면 후원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천적인 정치에 대한 영향을 차단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이제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그런 그 이적죄, 여적죄 등 그 다른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그 형법적인 처벌 규정이 있어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지는 아직 저희들로서는 그 논의가 안 돼 있습니다. 한번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평통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고 조금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제가 건의를 해서 어떤 인적인 부분도 현지에서 느끼시는 게 크긴 하겠지만, 좀 절차와 선정 과정, 그런 그 공정성 확보라는 것,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평통자문회의 그 고문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역할에 따른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그런 자격 조건을 검증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좀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가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첨부라면요, 올부터는 그걸 아마 공개를 할 겁니다. 평통 자문위원을 모집을 공개를 해가지고 클리어하게 해서 모든 각 동참할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그랜드 캐년 유학생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영사 서비스법은 이제 조금 더
시행이 남았었지만 아직도 재외국민 보호는 약간 사각지대처럼 네. 어떻게 보면 영사들의 인력도 워낙 부족하고 네. 하지만 이제 워낙 나가 있는 한국 국민 수도 많고 이게 이제 이슈를 받아야지만 또 이게 해결이 되는 그 네. 가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사실 지난 그 2달 전이죠. 네, 네, 국회에서 영사 지원법 개정안이 네, 통과가 네, 돼서 네, 네. 인력과 재원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은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실무에 확대돼서 적용될 네, 네.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네, 네, 또 하나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외교에 네. 기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 과거에는 주로 외교의 역할이 네. 국가 간의 관계 아니면 네, 네. 국내에서 외국에 가는 중요한 뭐 인사들에 대한 의전 영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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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에 너무 치우쳐 있었다. 네, 네, 네. 근데 거꾸로다. 네, 사실 네. 그분들은 자기들의 그런 권한과 비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네, 네, 네. 해외 일정을 할 수가 있지. 영사 업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국가의 국민, 예, 네, 보호에, 안전이 예, 예, 필요한 사건 사고가 관련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방향을 바꿨거든요. 이번 네, 정부에 네. 와서. 다만 그것이 이제 실제 모든 해외에서 네, 효과가 발휘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근데 특히 이제 고위 외교관들 중에는 아직까지 네. 그러한 그 패러다임의 전환, 철학의 네, 전환을 몸으로 이렇게 네, 네. 그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네. 자꾸 사건 사고가 보이고. 네, 네. 근데 그랜드 캐니언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게 어떤 나라도 사실 그렇게 그 여행 중에 발생한 네, 개인의 네.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네, 의료비용을 모두 지불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우리가 뭔가 좀 그 영사 지원은 당연히 그런 그 절차와 과정상의 네, 불이익을 네. 받지 못하도록 네, 네. 않도록 비용의 문제나 민사적인 네, 부분에 있어서 그건 네, 역시 민사로 남겨져 있어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영사 업무에 재외국민 보호 그 부분은 조금 더 부분은 강화될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하고 그 끝으로 이제 재외동포 관련해서요. 네, 네. 한 이제 750만 재외동포다 해서 이제 이 인재들을 활용하겠다라는 말씀들을 정부에서 많이 하는데 예. 저희가 이제 병역법이 걸려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 그래서 그 작년에 보면 네.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네. 병역을 의무하지 않은 그래서 국권을 이탈했거나 국권을 상실한 남자인 경우는 그 동포 비자를 받을 수 없게끔 했거든요. 만 41세가 될 때까지요. 예.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그게 이제 형평하다라고 보지만 외부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또 이제 그들은 네, 예. 예, 역차별을 당하는 네.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인재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다 너는 지나서, 네, 예, 다 지나서 예, 41살. 예.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것도 패러다임이 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참 그게 어려운 문제 네. 같아요. 이렇게 국내에서는 이제 그걸 그래서 인재 활용과 재외 동포의 그런 그 고국에 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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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애정과 참여 관심을 증진시키고 네, 네, 네. 애국심과 네, 네, 네. 그런 그 동포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걸 네, 네, 공감하면서도 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의 그런 병역을 둘러싼 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번에 그 종교등 이후로 병역 거부한 분들에 대한 네, 대체 네, 복무제 네. 같은 경우도 네. 엄청난 갈등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충분차 네, 네. 한쪽에서는 너무 지나치다, 다른 한쪽은 네, 징벌적이다. 네, 네, 네. 그래서 답은 모병제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 지난번 안 그래도 법사위에서 바로 그 병역법 개정안 때문에 국조법 개정안하고 네, 네. 일부 의원들께서 강하게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해외 그 체류 기간이 네, 네. 뭐 그 20년 이상의 경우는 네, 네, 네. 애초에 이런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네, 네, 네. 기피 회피의 네, 네, 네. 어떤 의심과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국내에서의 활동 지장이 없도록 하자라는 네, 그런 네.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분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은 의견을 네, 네. 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예 네. 드러내버리셨어요. 네. 아예 드러내고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네.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역차별을 역차- 남성들이 네.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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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하게